화면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제와는 또 장 분위기가 달라졌죠. 장 분위기가 달라져가지고 전반적으로 또 초록색의 상승을 보이고 있으면서 지금 이더리움은 지금 또 초록색, 짙은 초록색이 또 깜빡깜빡 거리네요. 제가 아침에 이렇게 준비를 했을 때만 해도 이때보다도 지금은 살짝 더 올라온 상황입니다. 111.7K를 지금 보이고 있고 4,600달러 선을 보이고 있고, 그런데 제가 캡처를 했을 때만 해도 111.3K 4,500달러 선이었으니까 지금 오전보다도 살짝 올라온 상황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제는 반등을 하는 것일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찐 반등의 필요 조건은 또 무엇인지, 그리고 버블은 반드시 온다, 제가 3번이나 매우 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부제로는 돈은 도덕을 따라가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차츰차츰 말씀을 드리면서, 리플, 또 우리가 제일 큰 관심을 가지고 있죠. 약한 듯 해도 열심히 지금 힘을 모으고 있다. 그리고 하락을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이제는 반등을 하는 것일까?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것이 이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은 현재 비트코인 흐름이 4시간봉 일봉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 4시간봉 흐름인데, 제가 어제 이렇게 하락 추세를 아직도 뚫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하나의 이 하락 추세선과 또 하나 더 가파르게 지금 오히려 하락이 나오고 있었다. 그래서 어제 막 얘기했을 때 그때만 해도 이제 108.6K 여기가 저점이었는데, 다행히도 여기에 저점을 더 아래로 깨지 않으면서 간밤에는 이렇게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요 가파른 하락 추세는 살짝 넘어섰는데, 그런데 여기를 지금 하락 추세를 조금 이어볼게요. 쭉 있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아직 이 하락 추세를 완벽하게 넘어서지를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하락 추세를 완벽히 뚫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써놨죠. 이렇게 걷을 때 아직은 완벽한 하락 추세는 아니지만 일단 가파른 하락 추세는 벗어났다. 하지만 완벽한 하락 추세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찐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죠. 단기 추세선 21선, 51선이 모두 깨졌기 때문에 단기 추세가 깨졌고 121선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121선까지 밀릴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딱히 121선이 지지선 역할을 그간 해왔던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여기가 뚫리게 되면은 진짜 찐 곡소리가 날 것이다. 그것이 딱 이제 올해 4월달, 이제 그게 곡소리가 났을 때,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2월달부터 해서 121선을 깨고 내려가면서 이제 막 곡소리가 시작이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은 지금 지켜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도 어제 한때는 깨고 내려갔지만 말아 올리는 흐름이 나오면서 일봉은 지켜줬고, 그리고 조금 더 상승을 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한 비트가 1.5%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121선을 지켜주느냐 체크포인트로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지켜주면서 일단은 찐 곡소리는 피했다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찐 반등의 필요 조건이 무엇이냐,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 5시 이유가 될 거예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장 마감 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증시가 5시에 마감이 되기 때문에 5시 이후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나올 것인데, 비트코인의 진정한 반등 여부는 이제 엔비디아에 달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기사를 보시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 주가가 6% 정도 변동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로이터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좀 기사를 자세하게 보시게 되면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직후 주가 변동률이 6% 내외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래서 실적이 전망을 상회하게 되면 급등을 할 것이고 하회를 하면 급락을 할 것이다. 그 변동률이 약 6%가 되리라는 것.
근데 장기 평균인 값이 7.7%라고 합니다. 그래서 6%니까 그보다는 7.7보다는 낮은 수준인데 지난 12개 분기 동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따른 주가 변동률은 평균 7.7%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간 엄청난 이 주가 변동률을 보였던 거죠. 그래서 오늘이, 그러니까는 미국 기준으로는 이제 27일 오늘이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내일 아침 5시 이후에 발표가 될 텐데, 이것에 따라서 주가가 6%나 변동을 한다는 얘기는 엄청난 변동성입니다. 그죠? 시가총액 1위 기업이 6%나 움직인다는 것은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는 것인데, 근데 엔비디아가 AI 선두 기업으로서 다른 AI 기업에도 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또 이제 반도체 기업이니까 반도체 그 기업의 영향을 또 제일 크게 줄 수도 있을 것이고, 다른 AI 기업들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니까 엔비디아가 6% 상승이 나오면 전반적인 시장은 또 더 이제 또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최근에 AI 거품론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막 나왔었는데, 내일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이 거품론이 어떻게 될지 그것에 대한 답을 줄 것으로 또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엔비디아의 이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일단 실적도 중요하지만 가이던스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3분기가 이제 앞으로의 가이던스, 이제 4분기, 이제 3분기를 겪고 있고, 이제 3분기, 4분기 이제 좋은 앞으로 전망이 나오게 된다면, 그거에 따른 더 큰 상승이 또 나올 수도 있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의 지금 분위기가 어떠하느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제가 계속 또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투자자들의 분위기를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체크를 했거든요. 여전히 사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실적 발표가 잘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오늘 또 들었는데 오히려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는 지금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어느 정도 현금 확보 다 해놓고 올라가는 것만 바라보고 있으니 얼른 또 사고 싶겠죠. 그래서 여전히 지금 사고 싶어서 안 날라 있고 밑에서 입 벌리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들이 이렇게 입 벌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버블이 꺼지기는 좀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설령 다소 실망스러운 이 실적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최악의 실적과 가이던스만 아니라면은 저는 뭐 하락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실망스럽다면은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근데 이것은 시간을 두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뭐 급락을 하거나,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반짝 뭐 하락을 한다는 아니겠지만, 뭐 며칠 새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뭐 크게 버블이 꺼질 정도로 그렇게 큰 하락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일단 투자자들이 여전히 지금 사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다. 그러니까 최악의 실적과 가이던스만 아니면 되는데, 지금 최근에 이 다른 AI 기업들 봤을 때 실적이 지금 뭐 전혀 뭐 꺾이지가 않죠. 근데 엔비디아가 과연 꺾일 수 있을까? 라는 걸 봤을 때 최악은 아닐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이던스가 또 문제인데, 가이던스 역시도 지금 뭐 워낙에 AI에 대한 그런 얘기가 많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좋은 쪽으로 실적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엔비디아니까 내일 지켜보기로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가장 중요한 요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버블은 반드시 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 이게 오늘 새벽에 나온 기사예요. 트럼프가 조만간 연준 의사결정권을 쥐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곧 연준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에서 이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렇게 써놨죠. 트럼프가 대놓고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을 하겠다라고 인정한 꼴입니다. 그죠? 원래는 연준이 딱 독립성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성이 딱 있어서 이런 대통령이, 연준은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 대통령이라고 연준 의장을 경제 대통령으로 부를 정도로 막강한 그 파워를 인정을 해줬는데, 지금 트럼프는 전혀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죠. 지금 뭐 파워를 투레이트라고 그냥 아예 이름을 그냥 그렇게 써서 막 그렇게 부를 정도로 완전히 파워를 지금 막 억누르고 있는데, 지금
연준의 의사결정권까지 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독립성을 완전히 그냥 훼손시키겠다, 스스로 인정한 꼴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동안에 이렇게 또 기사가 나왔어요. 트럼프가 곧 연준의 과반을 확보를 한다, 지역 총재까지 바뀌나 하면서 이 기사를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시한 부분만 보면 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이 리사 쿡 연준 이사 해임과 관련한 강경한 발언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리사 쿡 이분이 모기지 관련해서 지금 뭐 부정을 저질렀다 해가지고 해임을 하겠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 대통령이 곧 연준 이사회의 과반수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택시장이 활기를 띠게 되는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 금리는 조금 내려야 한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준이 드디어 입장을 좀 내놨어요. 오전 내내 침묵했던 연준은 이날 오후 공식 성명을 내고 쿡 이사가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그러니까 지금 요 쿡 이사가 트럼프가 해임을 하니까 소송으로 이제 끌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라고 하면서 연준은 법원의 어떠한 결정이든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연준 이사 긴 임기와 해임 보호 등의 장치는 통화 정책을 경제 지표에 기반하도록 하는 중요한 안전 장치라고 하면서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내놨다.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 직접적으로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연준도 우리의 독립성을 어느 정도 좀 지켜줘. 여태까지 다른 대통령들은 보통 잘 지켰는데 지금 트럼프는 완전히 엇나가고 있으니까 이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를 또 표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기사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전 연준 부의장은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이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고, 또 이런 전 연준의 이코노미스트는 이제 X 트위터를 통해서 암울한 날이라고 하면서 여기 보시면 시장에서는 과거 1972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아서 번즈 당시 연준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압박했던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당시 단기적인 미 증시 호황이 나타났으나 이후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달러 가치 폭락, 주식시장 붕괴가 뒤따랐다 라고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여기가 지금 앞으로 시장 방향성에 대한 굉장한 힌트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1972년 닉슨 대통령도 재선을 위해서 2072년 11월에 재선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 재선을 위해서 연준 의장, 이 당시에는 아서 번즈였는데 이 연준 의장한테 금리 인하를 압박했던 사례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단기적인 미 증시 호황, 이 단기적이라는 것이 얼마나 단기적인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달러 가치 폭락, 주식시장 붕괴가 뒤따랐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닉슨이 1972년 재선을 앞두고 연준 의장을 압박했다고 하잖아. 압박했던 정확한 시기가 언제야?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챗GPT가 뭐라고 했냐면, 좋은 질문이에요 하면서 닉슨이 아서 번즈 연준 의장을 강하게 이제 통화 완화를 하도록 강하게 요구한 시점은 꽤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압박의 시기, 그러니까 언제냐, 1971년 여름부터 가을 해서 닉슨은 1972년 대선을 앞두고 경기가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라는 강박이 강했어요. 그래서 백악관 녹음 테이프를 보니까 71년도 10월 달에 닉슨이 번즈에게 대선이 끝날 때까지 경기 침체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직접 압박한 그 발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녹음 테이프가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2년 초 중반까지, 선거 직전까지는 닉슨과 참모진, 특히 재무장관 존 커넬리라고 하네요. 재무장관이 번즈에게 저금리 통화 공급 확대를 지속하라라고 계속 요구를 했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실제로 연준은 71년 말부터 72년 동안 기준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고 통화 공급을 빠르게 확대를 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번즈 연준 의장이 정치적 압력에 굴복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훗날 스스로도 큰 실수였다라고 회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나오죠. 이 당시에도 재무장관이 오른팔의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베센트 장관이 트럼프의 오른팔 역할을 자처하면서 파월도 계속 압박하고, 아무튼 어쨌든 뭐 최근에도 뭐 금리 인하 내려야 된다 뭐 계속 얘기하고 있죠. 똑같았습니다. 이때도 재무장관이 저금리 통화 공급 확대를 지속을 해라 라고 계속 하고 있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데이터로 보게 된다면 이제 70년도 중반에 9%였던 이 금리가 72년까지 약 3.5에서 4%로 급락. 그러니까 애당초 9%니까 상당히 높았었죠. 그리고 통화 공급, 이 M2도 71에서 72년도 연평균 10% 이상 급증을 했다. 그래서 이는 명백히 정치적 사이클 성격의 완화 정책이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닉슨의 본격적인 압박은 1971년, 그러니까 대선 이전 해죠. 72년도에 대선이 있었고 71년도 가을 10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이 돼서 72년 선거 전까지 지속이 되었고, 그래서 이 덕분에 72년 미국 경제와 증시는 단기 호황을 맞았지만 이후 73년, 74년 인플레이션 침체, 증시 붕괴로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지금 뭐 단기 호황 또 그 이후에는 침체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 미 증시는 어떻게 이 당시에 흘렀었느냐, 그것을 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봐야 되죠. 보시게 되면은 닉슨이 연준 압박했던 시기가 제가 71년도 10월 달부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월봉이에요. 월봉. 요때거든요. 요때입니다. 요때. 71년 10월 달. 요때. 그러니까 닉슨이 이때 왜 압박을 했었냐? 72년 11월 달에 요때죠. 요 시기에 대선이 있으니까 지금 보시면 요때부터 계속 하락을 하거든요. 주가가. 월 단위로 지금 본 건데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선을 앞두고 주가가 하락을 하면 이제 재선의 가능성이 낮아지니까 이때 닉슨이 연준을 압박을 한 겁니다. 압박을 하고 실질적으로 금리 내리고 또 통화 공급을 하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쭉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바닥부터 해가지고 그때 고점까지 대략적으로 한 36% S&P 500의 지수가 상승을 했었고, 그래서 약 1년간 증시가 호황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여기를 보셨던 것처럼 그 이후에 73년, 74년 인플레이션 침체, 증시 붕괴로 이어졌다라고 하는데, 연준을 흔들어가지고 그 이후에 독립성이 훼손이 돼서 연준을 흔들어서 하락이 나왔다, 증시가 폭락을 했다라기보다는 이때 중요한 이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73년도, 74년도에 1차 석유 파동 오일 쇼크가 있었던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통화는 막 풀려나가고 있고 증시는 막 오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석유, 오일 쇼크가 나게 되니까 석유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고, 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확 뛰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증시가 이제 완전 큰 하락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일 쇼크가 폭락의 방아쇠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연준을 흔들어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시장이 하락했던 게 아니라, 일단 그것도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었겠지만 결정적으로는 오일 쇼크가 폭락의 방아쇠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돈은 도덕적으로 흐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오프닝 때도 돈이 도덕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의 독립성 훼손이, 그러니까 뭐 이것이 뭐 도덕적으로 옳다 나쁘다라는 것을 그걸 명확하게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냥 통념상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이 되면은 뭔가 좀 불안하고, 또 일단 뭔가 이제 이 기사를 보면 딱 나오거든요. 뭔가 이제 독립성이 훼손이 되면은 시장에 불안감을 안겨주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하락이 나올 것 같고, 요런 또 우리가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은 도덕적으로 흐르지 않았다.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되었다고 해가지고 시장이 폭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연준 독립성 기대의 소폭 상승, 그러니까 어제 미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테슬라도 1.4% 상승, 엔비디아도 또 1%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의 일부를 보게 되면은 투자자들은 쿡의 대응으로 연준 독립성이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하면서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러니까 지금 딱 기사에 나온 것처럼 연준의 독립성 기대에 소폭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데, 독립성이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해서 상승을 했다고? 그래서 제가 조금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놨죠.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가 어젠가요? 엊그젠가요? 절대 미디어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마라. 그렇다면 진짜 만약에 이 쿠 기사가 해임이 되면 그때 시장이 하락이 될까요? 두고 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독립성이 훼손됐다고 해가지고 돈이 도덕적으로 독립성 훼손됐으니까 하락, 이렇게 결코 흐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면 지금의 통화 공급은 어떠한가? 그러니까 아까 여기도 보시면 통화 공급도 급증을 했다. 요 시기에 지금 급증을 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M2 지금 쭉 보시게 되면 70년, 75년 요때를 한번 볼게요. 71년도 요때쯤이죠. 이제 71년도 요때쯤부터 이제 요때가 9월달, 10월달 요때쯤부터 이제 재선 있기 한 요 시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요때가 그거겠죠. 아까 말씀드린 그 오일 쇼크 때, 그래서 침체가 왔었던 그 시기인데, 어쨌든 이 통화 M2는 그냥 쭉 증가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었다. 계속. 그러니까 돈은 그냥 계속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쭉 상승을 하다가 코로나 때 엄청나게 지금 풀렸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보면은 크게 꺾였던 그런 흐름이 딱히 없어요. 그죠? 근데 이때 2020년도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풀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굴곡이 진하게 나왔던 요 시기가 요때 딱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지난 역사에서 이렇게 많이 통화가 꺾였던 적이 없었거든요. 처음으로 코로나 이후로 워낙 많이 풀리다 보니까 이때서야 이렇게 꺾였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때 엄청난 그 대폭락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근 그 흐름이 이때잖아요. 지금 코로나 크게 올라갔다가 꺾였다가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코로나 때보다 살짝 올라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를 이때 통화 풀린 게 M2가 이때를 넘어서 조금씩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때도 코로나 때보다 지금 더 많이 풀리려고 하는 그 시작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화가 버블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쭉 상승하겠죠, 또. 그죠? 그러니까 그 기울기는 이제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M2가 코로나 때보다 더 많이 지금 풀리고 있다. 그래서 역사는 반복된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역사는 반복된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작년 11월에 당선이 됐잖아요. 트럼프 당선 이후에 아직까지 금리 인하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계속 트럼프가 금리 내려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곧 아마 9월 달에 아마 이변이 없는 한 금리 인하가 처음으로 단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버블을 원한다고 제가 진짜 예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지금 트럼프는 버블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딱 트럼프가 하는 행동이 그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그러니까 새벽에도 대놓고 연준의 독립성을 무시를 하는 그런 발언을 해서 연준의 의결권을 지금 과반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이 말을 한 것 자체가 연준의 독립성을 그냥 완전히 무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트럼프는 버블을 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또 내년에 중간선거가 있죠. 공화당이 승리를 하려면 증시를 어떻게든 또 올려놔야겠죠. 그렇다면은 버블이 생긴 다음에 어떤 사건, 블랙스완이 발생을 하면서 폭락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승이 나온 다음에 오일 쇼크가 폭락의 방아지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도 뭐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이 됐다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상승을 하다가 뭐 그것 때문에 꺾이는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이 될지 모르지만 블랙스완, 그러니까 예상치 못했던, 그러니까는 이 악재라는 것이 예상하지 못한 것에서 나왔을 때가 가장 공포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딱 그거였었죠. 코로나. 그러니까 누구도 예상을 못했던 그런 전염병이 갑자기 퍼지게 되면서 시장에 엄청난 폭락을 가져다 왔던 건데, 나중에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사건,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느 곳에서 갑자기 빵 터지게 되면서 그것이 블랙스완 역할을 하게 되면서 폭락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의 이 폭락이 아니라 버블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시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도망갈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제가 예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이, 우리가 뭔가 투자를 할 때 완벽한 타이밍이랑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시장은 언제나 이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라는 이런 경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 가지 뭐 우려와 걱정을 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이 폭락을 걱정하기보다는 오히려 버블이 나와서 남들 다 돈 벌고 있는데 나는 그냥 손가락 빨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버블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반복된다. 지금 우리가 72년도 어떻게 흘렀는지를 보면은 지금 어떻게 흐를지 딱 보이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통화 공급이 지금 코로나를 넘어서 또 가고 있습니다. 금리도 이제 곧 시작이 됩니다.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1부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2부 이제 리플 또 간단하게 살펴보기 앞서서 여러분들 또 어떤 말씀 하셨는지 또 체크해보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을 주세요.